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년도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직 7급 행정학 문제는 문제 자체는 기출문제의 범위에서 거의 벗어난 문제는 없어요. 몇 문제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존과는 다르게 지문이 좀 달라요. 그래서 1, 2, 3, 4번 지문 구성이 좀 아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론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뭐한다? 기존에 우리 7급 시험 문제처럼 국가직이나 또는 서울시 상반기 이런 시험 문제처럼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웠던 시험 문제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예요? 85점 이상이면 굉장히 우수하다고 평가하는데 합격권은 뭐 80점 정도가 맞을 겁니다. 좀 심하면 75점까지 내려갈 수 있겠지만 그건 좀 그런 것 같고 80점 정도 맞으면 합격권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차근차근 한번 봅시다. 뭐 강평 써놨지만 7급 시험 문제는 여전히 우리가 중요합니다.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좀 깊게 공부하는 거. 그래서 꼭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방직 7급에서 우리가 서브노트가 있어요. 서브노트. 저도 서브노트 있습니다. 근데 서브노트는 간략하게 뭐한다? 체계도를 잡는 데 쓰셔야지. 우리 7급 수험생들은 서브노트로 공부를 하게 되면 이런 좀 깊이 있는 문제가 나와버리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 반드시 좀 기본서로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요즘 이제 수험생들이 너무 단순한 걸 너무 좋아해요. 단순한 걸 너무 좋아하는데 그건 뭐냐면 좀 단순한 문제에 적용되는 거예요. 좀 난이도가 쉬운 문제에 적용되는 거지. 우리 지금 이제 물론 이번 서울시 7급은 좀 난이도가 쉬웠지만 그러지 않고 기존의 7급 패턴처럼 그러니까 17, 18, 뭐 최근에 19년도 올해까지 서울시 7급 하반기 7급을 빼고 7급의 패턴은 안 맞아요. 서브노트 또는 필기노트 그런 수업이. 그래서 좀 기본서를 보고 좀 읽는 거 이런 걸 좀 습성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봅니다. 로이의 정책 유형을 분류해서 강제력이 행위, 환경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거. 지금 이 문제는 최근에 5문제나 나온 거예요. 연속적으로. 로이는 강제력이 적용 영역이 개별행위냐 환경이냐. 강제력 행사 방법이 뭐냐 하면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 이렇게 구별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서에 로익 시작하자마자 이 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게 뭐예요?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거 또는 개별적이고 간접적인 거 기본서 그대로 해볼까요? 이 간접 직접으로 해볼까요? 그러면 개별적이면서 간접적인 이게 분배정책, 배분정책이고 얘가 뭐예요? 규제정책. 얘가 뭐다? 구성정책. 얘가 뭐예요? 재분배 정책이잖아요. 오케이. 이렇게 되죠. 작년에 뭐가 나온 거야? 이거 해놓고 뭐가 나온 거야? 여러 번 나왔지만 작년에 가장 대표적인 게 얘와 얘를 통합한 거죠. 로이는 규제 정책은 누가 맡고 다운론자들이 맡고 재분배 정책은 엘리트론이 맞으니까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뭐한다? 통합해라. 이렇게 주장한 거죠. 뭐는 봅시다 문제. 강제력 행위 환경에 미치는 거죠. 직접적인 거죠. 재분배 정책이에요. 뭐 이거 더 이상 설명 없어요. 최근에 뭐 대다수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답은 1번입니다. 2번 봅시다. 다음 중 현행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라는 겁니다. 오케이? 허용되지 않는 거죠. 봅시다. 비례대표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아니죠. 이건 무조건 안 되는 거잖아요. 비례대표원을 제하고 소환하는 거죠. 수사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은 주민감사 청구 대상이 안 됩니다. 감면은 안 돼요. 감면. 오케이. 지방세 또는 수수료 감면에 대해서는 안 되죠. 지방공무원의 정원도 안 되는 거죠. 오케이. 이건 법령으로 정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려울 것 같은데 계속 우리가 지방행정에서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지방행정에서 이제 출제됐던 문제를 뭐예요? 하나의 다양한 문제를 이렇게 냈다는 것 뿐이지. 오케이.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2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거고 3번 갑시다.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라는 거죠.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라는 겁니다. 오케이. 한번 봅시다. 신공공관리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며 서비스 공급의 경쟁 체제 맞죠? 신공공관리론은 경쟁의 체제를 강조합니다. 오케이. 시장의 경쟁의 방식을 도입하는 거죠. H과 예방을 통한 미래지향적 정부 맞죠? 신공공관리론이 추구하는 기업가적 정부는 H과 예방입니다. 투입 중심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투입 중심 말이 안 되는 거죠. 전통적인 정부가 투입 중심이라 그러면 신공공관리론의 기업가적 정부는 성과 중심입니다. 행정관리 이념으로 효율성 맞죠?
직권자 계층제 아니잖아요. 계층제는 전통적인 정보고 신공간의 분권화된 뭐 정부 조직을 추구하는 겁니다. 당연히 답은 몇 번이에요? 기억, 니은, 리을. 오케이. 기억, 니은, 리을. 답은 2번이 되는 거고. 4번 갑시다. 국가공무원법상의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봅시다. 특수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의 계급 구별과 직군비를 적용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이게 이제 뭐 전문 행정관 제도 같은 것도 있죠. 한번 우리가 출제됐던 거죠. 그런 것도 있는데 한번 봅시다. 이게 뭐냐면 국가공무법 제4조 2항이 있어요. 해설이 있습니다. 다음 각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 구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번 특수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2번 연구주도, 특수기술, 직렬의 공무원 등 이렇게 되는 겁니다. 2번 인사혁신처장은 필요에 따라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승인을 받아 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들어봐요. 왜 국무총리 승인을 받아야 될까요? 왜? 인사혁신처가 국무총리 소속이잖아요. 오케이, 처가 국무총리 소속이라 그럽니다. 국무총리 소속이라 그러는 거고. 3번 징계로 해임 처분을 보죠. 한번 봅시다.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을 때는 5년 아니 이건 봐봐요. 1번과 2번의 지문이 생소했을 수도 있어요.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건 생소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 모르면 이게 틀렸다는 거 모르면 공무원 수험생이 아닐 정도잖아요. 해임은 3년, 파면이 5년이잖아요. 해임은 3년, 파면이 5년이에요. 그래서 답 3번이고. 임용과자는 지역인재 임용을 위한 수습기간을 3년의 범위 내에서 정하죠. 오케이? 3년의 범위 내에서 정해요. 국가공무원을. 그러면 시행령은 몇 년? 1년이에요. 지역인재 주최자는 3년 이내에 정하면 시행령은 1년이죠. 그러니까 국가공무원 법률은 뭐한다? 6급 이하로 임용하는데 시행령 6급 이하 중에서 몇 년? 몇 급? 7급으로 임용하게 돼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지역인재 추천제죠. 오케이. 그래서 법이 정해놓으면 시행령은 그 법 중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정하는 거죠. 6급 이하인데 7급으로 임용하게끔 되어 있고, 법률은 6급 이하, 시행령은 7급. 법률은 3년 이하, 시행령은 1년 이렇게 돼 있죠. 뭐 틀린 건 아니죠. 근데 이런 구체적으로 법조문을 내면서도 뭐한다? 답은 줘버린 거예요. 그럼 이건 하등의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실제 당일날 문제 풀었을 때는 뭐예요?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오케이? 5번 갑시다. 신제도주의죠. 5번 신제도주의입니다. 봅시다. 합리선택 제도주의는 개인의 합리적이고 선호는 제도와 밀접하게 연관돼 변화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합리선택 신제도 선호는 외생이에요. 주어진 것으로 보니까 어떻게 선호가 변화가 돼요? 합리선택 신제도는 선호를 주어진 것으로 봅니다. 외생이죠. 외생이니까 뭐예요? 변하는 것으로 가정.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2번.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제도의 변화 과정을 설명할 때 틀렸잖아요. 경로 의존성은 어디예요? 권력의 비대칭. 이건 역사적 신제도주의잖아요. 오케이? 경로 의존성, 권력의 비대칭, 역사적 신제도주의죠. 3번. 역사적 제도주의는 중범위적 제도 변수가 개별행위의 행동과 정치적 결과를 어떻게 연계시키는 데 초점을 두는 겁니다. 오케이? 개별 행위자의 행동과 정치적 결과였다. 즉 제도가 독립 변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친구들이 이제 문제가 되냐면 합리선택 신제도는 방법론이 개체주의예요. 개체주의. 그러면 사회학적 신제도는 문화를 다루니까 총체주의예요. 방법론이 총체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면 역사적 신제도주의도 방법론이 총체주의예요. 근데 왜 중범이라고 그래요? 개인도 아니고 중간 영역인 제도를 연구하니까 중범인데 왜 중범이라고 그래요? 뭐가 중범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비교행정론이 중범위 이론에 자극을 준 거예요. 그럼 중범위 이론이라는 건 뭐예요? 문화나 영역별로 다루는 거예요. 이게 중범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 세계 똑같은 보편적 법칙을 다루는 게 아니라 문화권이 다르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진국 문화는 후진국 문화로대로 배우는 거고 선진국 이게 중범이에요. 그러면 왜 역사적 신제도주의가 중범위적인 제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역사적 맥락 경로우전성이잖아요. 각자의 맥락과 경로우전성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그래서 이걸 중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제도주의는 중범위적 제도 변수가 개별 행위자 행동과 정치적 결과를 어떻게 연계시키는지 초점 맞춥니다. 맞습니다. 4번.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사회적 딜레마 아니잖아요. 집단행동의 딜레마와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제도는 합리선택 신제도주의예요. 답은 3번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죠?
이 아니잖아요. 답은 3번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것을 어렵다고 느끼냐면 문제를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3번이거든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점수가 안 나오냐면요. 하나. 딱 하나. 공부를 제대로 못했다거나 하나는 뭐냐면 너무 단편적으로 했다거나 그러니까 필기노트 형식으로 공부를 했다거나 또 하나는 뭐예요? 7급답게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7급답게 한다는 거 좀 고민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봐야 되는데 거의 안 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거의 안 했기 때문에. 답 3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6번이 들어 5번까지 제가 먼저 서울시부터 이제 해설을 이렇게 쓰고 이제 지방직 해설을 썼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래서 5번까지 볼 때 이번 서울시나 지방직 7급은 좀 난이도를 많이 줄였나? 그런 생각을 한 거야. 왜?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6번을 보면서부터 뭐 한다? 좀 7급답게 냈구나. 좀 어렵게 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6번 한번 봅시다. 정책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정책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 봅시다. 비등은 정책 도구를 규제적 도구, 유인적 도구, 정보적 도구 등으로 유형하였습니다. 봅시다. 이런 어떤 여러분이 아마 이런 학자는 처음 볼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는 학자 이름이 나오면 일단 이건 답이 아니에요. 일단 이렇게 구별을 해요. 구별을 하는데 이런 학자 일단 답이 아니라는 거 문제를 풀 때는. 2번 권위에 기반을 둔 정책 수단은 예측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 이기 상황에서 적합한 수단이다? 맞잖아요. 왜? 권위잖아요. 예측 왜? 권위가 뭐예요? 정당성 인정받는 권력이잖아요. 그 권위에 기초하기 때문에 이기 상황에서 적합한 수단이 되는 겁니다. 정책 수단의 선택은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며 특히 이념적 지향을 하는 가치는 정책 수단의 선택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살라몬에 따르면 공적 보험은 공공기관의 전달 체계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정책 수단이다. 요게 제가 이제 좀 그 강평에 써놨지만 6번은 좀 논란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이건 논란은 모르겠어요. 논란이 될 수 있는 거 없는 거. 근데 이 문제가 이제 답인데 이게 어떤 문제냐면 여러분 이제 기본서에 있는 거 해설제도 제가 해놨어요. 기본서에 있는 거 살라몬의 직접성이 낮고 중간이고 높고 이거 다 지금 제가 기본서에 있는 걸 그대로 이제 챕터로 붙여놨는데 일단 이 공적 보험이 뭐예요? 직접성이 높은 거 맞아요. 직접성이 높은 거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세부적으로 낸 적이 없는데 한번 낸 거예요. 됐죠? 대부분 이제 직접성이 높은 것은 뭔 낸 거예요? 경제적 규제, 공기업, 정부 소비 이 정도밖에 안 냈거든요. 경제적 규제, 공기업, 그다음에 정부 소비 이 정도밖에 안 냈는데 일단 냈어요. 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지문이 어떤 의미냐를 잘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공공기관을 전달 체계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이게 아니라 아마 출제자는 해설에 써놨습니다만은 오케이 전달 체계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준다 이렇게 하는 공공기관이 전달 체계가 아니라 오케이 직접적으로 주기 때문에 이게 이제 틀린 지문에서 출제를 한 것 같아요. 직접 하는 거지 공공기관이 뭐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성 높으니까 직접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출제를 한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제가 솔직히 내가 강사로서 이 시험 문제를 여러분과 똑같이 풀었다 그러면 굉장히 제가 고민했을 것 같아요. 고민해서. 그래서 내가 이걸 전달하는 것과 직접 연결해서 이런 걸 구분해서 출제했을까 하는 것을 과연 내가 생각해낼 수 있었을까? 시험 당일날 많이 이제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사벌 답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서 했구나 하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야.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좀 어려웠었고 이제 여러분이 흔히 쓰는 표현이죠. 이제 저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문제를 보고 어떤 의미인지는 뭐 다의적인 개념이니까 이게. 그리고 학원 강사가 교수님들이 고민하고 출제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걸 좀 강평한다는 그 문제 자체에 대해서 뭔가 어려웠다 쉬웠다는 것을 떠나서 한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좀 우리가 자제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오케이. 자, 우로 이렇게만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 답은 4번이 됩니다. 오케이. 근데 좀 그러니까 6번 같은 문제는 수험생들이 뭐 한다. 이걸 내가 정리하고 암기해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런 문제는 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지금까지 시험 역사 반복은 안 돼. 이렇게 한번 좀 논란이 되고 그러면
예, 그렇게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번 문제 갑시다. 다음 중 예산의 원칙의 예를 옳게 짝지는 겁니다. 오케이? 한정성 원칙이죠. 목적세는 뭐예요? 통일성 원칙의 예가 되는 거죠. ABB는 한정성의 원칙의 예가 되는 거죠. 양적 한정성이죠. 원칙의 예도 되고, 오케이? 구체적 지표에는 또 사전 의결의 예도 되는 거죠. 이용과 전형 한정성 원칙이죠. 계속비는 뭐예요? 시간의 한정성이, 해계년도 동리의 시간의 한정성이 원칙의 예가 되는 거죠. 뭐예요? 원칙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뭐 다 되는 거예요, 지금 일단. 그러면 단일성 원칙이 뭐예요? 특별하게도 단일성 원칙의 예입니다. 목적세는 아닙니다. 수입대체 경비는 뭐 한다? 단일성 원칙이 아니죠. 얘는 뭐예요? 통일성과 완전성 원칙의 예니까. 기금은 뭐예요? 단일성 원칙의 예죠. 그래 답은 4번이에요.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뭐 다 아는 문제죠. 아니 다시 한번 이해한다면 얘는 뭐예요? 구체적인 집행은 사전 의결의 예도 되고 한정성 원칙의 예도 되죠. 그러니까 한정성 더해요. 얘는 아니고 얘는 통일성 원칙의 예니까. 그럼 얘는 뭐예요? 한정성 원칙의 예 맞고 얘도 한정성 원칙의 예 맞아요. 1년만 해야 되는 5회계년도 물론 인상으로 하니까 시간의 한정을 이별해서 그러니까 한정성 원칙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단일성 원칙의 예가 되는 게 뭐예요? 특별회계하고 얘 두 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아니니까 얘 답은 예죠. 답은 4번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8번 갑시다. 합리성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죠. 다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아니 디징 그렇게 했잖아요. 나올 때 됐다고. 5개 반드시 정리하라고. 기출문제에서 풀었고 우리가 많이 풀었죠. 뭐 나온 거예요. 사이먼의 실질적 합리성과 행위자가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모든 지식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사이먼은 뭐예요? 실질적 합리성과 절차적 합리성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사이먼은 절대와 제한 중에서 이게 뭐예요?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대안을 찾는 합리성. 이걸 사이먼은 뭐라 그래? 이것을 실질 내용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사이먼은. 그 다음 이성적 사고 과정의 합리성을 뭐라 그래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이먼은 이걸 절차적 합리성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이먼은 실질적 합리성은 뭐예요? 행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모든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사이먼은 인간은 제한됐기 때문에 이 합리성을 강조하는 거죠. 합리성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지만 사이먼이 강조하는 합리성 이거죠. 봅시다. 디징은 합리성을 기술적 합리성, 경제적 합리성, 사회적 합리성, 법적 합리성, 무슨 진화론적 합리성이 나와요. 오케이. 기본서 그대로 내가 붙여다 놨어요. 해설제. 사이먼 거 실질적 합리성과 절차적 합리성. 그 다음에 디징은 뭐예요? 정치적 합리성, 경제적 합리성, 사회적 합리성, 기술적 합리성, 법적 합리성입니다. 오케이. 수없이 우리가 문제 풀었던 거죠. 예상 문제로. 당연히 답은 2번이고 3번. 그러면 디징 중에서 사이먼 기술적 합리성 뭐예요? 수단이 목표를 얼마만큼 잘 달성시키는가 이걸 의미하는 거고 사이먼의 인간 실질 합리성을 사실상 포기하고 만족할 만한 대안을 선택하려는 절차적 합리성이죠. 왜? 현실의 인간은 제한되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이걸 가는 거죠. 사이먼은 이런 합리성도 있고 이런 합리성도 있는데 사이먼이 강조하는 합리성은 절차적 합리성이죠. 제한됐기 때문에 인간의 합리성이 제한됐기 때문에 이성적인 사고 과정에서 합리적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오케이? 당연히 본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 특히 우리가 또 수업 시간이나 기출 문제 또는 예상 문제 풀이 과정에서 수없이 이제 예상 문제로 다뤘던 것이 이제 디징 거죠. 9번입니다. 행정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행정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오케이. 과학 대막은 과학적 관리론에 입각한 기계적 효율관을 비판하고 사회적 효율성을 강조 맞습니다. 이게 최근에 2년 이내 우리 7급 시험 문제 기출 문제 중에 하나였죠. 요거 기계적 효율관을 비판하고 사회적 효율성을 강조한 거고 프리드리슨과 알도가 신행정론자죠. 학자들은 사회적 형평성 맞죠? 롤스가 제시한 정의로는 차등 조정의 원리는 다시 차등 원리와 기획인등 원리를 나누는 거죠. 두 개가 충돌하면 기획인등의 원리가 우선하고 슈버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익의 실체설이 중요한 거야. 실체설의 입장에서 공익이 민주적인 정부 이론은 아니잖아요. 선진 민주 다운화된 뭐예요? 타협과 조정을 하는 것은 과정설입니다. 실체설은 뭐예요? 후진국 권위주의 사회에 적용되는 겁니다. 답 당연히 4번이요. 10번 갑시다. 미국 행정학의 발달 과정과 행정학 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옳은 겁니다. 뭐 봅시다. 잭슨이 도입한
역관주의는 정치 지도자의 행정 통솔력을 약화시킴으로써 무조건 틀린 거죠. 잭슨의 역관주의는 뭐예요? 정치적 통솔력이 가장 강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약화시킵니다. 여기 틀린 거고, 국민의 요구에 관료제 대응성이 후퇴면 이것도 틀린 거죠. 국민의 요구에 가장 대응하는 민주성이 가장 높은 게 역관주의고, 정책 수행 과정의 비효율성 이것도 틀린 거죠. 정책 수행 과정에서 비효율성은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정책 추진력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력, 오케이. 정치 지도자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추진력이라는 관점에서는 역관주의가 정책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또는 실적주의 관점에서는 집행 관료가 전문적이죠. 전문가죠. 능력에 의해서 시험 능력에 의해서 임용을 하니까 실적주의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실적주의가 뭐예요? 정책 수행 과정에서 효율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건 좀 다의적 개념이고 이 문장에서 보는데 요 자체를 가지고 풀어내는 게 아니라 요걸로 갖고 푸는 거죠. 뒤에 있는 개념은 다의적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 정책 수행 과정에서 비효율성, 이건 어떤 관점에서는 옳은 질문이다. 실적주의하고 비교했을 때 관료들이 전문성이 낮다는 의미에서 뭐가 역관주의는 그럴 때는 맞는데 요거 비효율성 처리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정책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는 또 효율성을 확보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얘는 앞에 좀 수식어를 넣어줘야 되는데 수식어를 안 넣어준 이유가 뭐예요? 앞에서 전부 다 뭐다 틀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1번은 틀린 거고 2번 건국 직후 미국 정치체제는 행정 효율성을 지향하는 해밀턴주의가 지배했다. 2번도 틀린 겁니다. 왜 틀릴까? 미국은 건국 초기에 해밀턴과 제퍼슨주의가 뭐예요? 갈등을 맺어요. 가장 뭐다? 중앙 집권을 통한 능률성과 뭐한다? 지방 분권을 통한 뭐한다? 제퍼슨주의가 충돌하는 거고 서로 갈등하면서 발전해 온 거죠. 3번 1906년에 설립된 뉴욕 시정조사연구소는 좋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능률과 전략의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시정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이거 맞그려요. 자 봐봐요. 이때 이게 의도로 발전하냐면 미국 행정학회로 발전해요. 그래서 얘가 맞는 거죠. 그럼 이 뉴욕 시정조사연구소가 우리 기본서 어디가 있어요? 기본서에 이제 우리가 참고로 보조단에 내가 이거 써놓은 거거든요. 근데 보존에 써놓은 게 이제 나온 거야. 근데 그걸 모르다가 봐봐. 1906년이잖아요. 과학적 관리론 시대잖아요. 과학적 관리론 시대는 뭐예요? 능률과 전략의 실천 방안이죠. 왜? 기계적 능률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맞는 거죠. 이거 우리 기본서에 그 보조단에 뉴욕 시정조사연구소가 이제 미국 행정학회로 발전됐다. 이게 이제 보조단에 써져 있습니다. 뭐 보시면 어디에 과학적 관리론 그 미국 행정학의 태동기에 써져 있습니다. 미국 행정학의 학문적 초석을 가진 애플 아니죠. 행정에 대한 지나친 정당적인 개입이 아니 이건 애플이 아니라 누구예요? 정당 정치부로 빼낸 것은 뭐예요? 과학적 관리론이잖아요. 누구? 우드로 윌슨이죠. 우드로 윌슨. 정책 능력성을 강조하는 사람 애플비가 아니라 우드로 윌슨을 말합니다. 애플비는 우리 기본서 첫 파트에 있죠. 애플비는 뭐한다? 정치 행정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학자예요. 예, 4번은 우드로 윌슨을 말합니다. 오케이.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기본서 꼼꼼히 보셨거나 좀 했으면 여기 과학적 관리는 거 맞다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또 현장에서는 좀 어렵게 느꼈을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11번 문제 봅시다.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실적주의가 도입은 중앙인사기관의 권한과 기능을 분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1번이야. 실적주의는 중앙인사기관이요. 펜들턴법으로 정립된 실적주의의 중앙인사기관은 뭐예요? 직권성이었습니다. 오케이? 답이 1번이죠. 뭐.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은 실적주의 한계 맞죠? 즉 임용의 기회균 등은 어떤 문제를 가져왔다? 약자가 공직에 임용되는 것을 뭐한다? 한계로 지적된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뭐다? 대표관리제가 나왔던 거고. 미국 실적주의 펜들턴법이 통과됨으로써 연방정부에 적용되기 시작했으면 언제? 1883년에. 실적주의에서 공무원은 자의적인 제재로부터 적법 절차에 의해서 구제받을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오케이. 이게 신분보장이잖아. 다 1번입니다. 12번 갑시다.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매슬로 욕구 5단계 이론은 욕구가 상위 수준에서 하위 수준으로 후퇴할 수도 있다고 본다. 아니잖아요. 매슬로 이론은 후진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후진성을 인정하는 것은 뭐예요? 엘더프의 이론이죠.
LTP ERG 이론은 상위 욕구가 만족되지 않으면 하위 욕구를 더욱 충족시키고자 한다. 맞잖아요. 그래서 12번의 답은 당연히 2번이 되는 거고 3번. 허스버그의 욕구 충족 이원론은 감독자 부하의 관계. 만족 요인은 아니죠. 이생불만 요인이죠. 포터와 롤의 업적 만족 이론은 성과보다는 구성원의 만족이 아니죠. 업적이 원인이야. 업적이. 만족이 아니라 만족이 봅시다. 이거 좀 보게요. 업적 만족 이론은 성과보다는 구성원의 만족의 직무성취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업적이 가져오는 게 없죠. 그러니까 업적이 원인이 되니까 업적 만족 이론이야. 뭐가 아니라 만족이 아니라 노력하죠. 오케이. 그럼 뭐가 나타나요? 업적이 뭐예요? 성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보상이 주어지는 거죠. 보상이 주어지면 만족감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업적이 원인이고 이게 나중에요. 얘가 먼저 나타나면 보상을 통해서 만족감을 갖게 되고 만족감이 나타나면 노력을 더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적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만족감은 뭐예요? 만족이 이 업적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오케이? 이 업적이 원인이 돼서 이게 다시 오는 거예요. 순환적으로. 그러니까 노력이 직접적인 원인이고 업적은 얘는 뭐한다? 얘죠. 그럼 이론의 핵심 뭐예요? 얘가 원인이고 얘가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만족이 있어서 업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업적이 있으니까 만족이 나타나고 만족이 노력을 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원인이 뭐예요? 업적이잖아요. 그래서 업적 만족 이론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라고? 만족이 있기 때문에 업적이 커지는 게 아니라 업적이 먼저 나타나야지 만족이 커지고 만족이 커지면 노력을 통해서 다시 업적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점이 어디예요? 업적이 없죠. 그래서 업적 만족 이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작점이 뭐가 아니라 만족이 아니라. 그래서 얘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답은 오케이 2번밖에 없는 겁니다. 업적 만족 이론이니까 업적이 없죠. 업적이 성과잖아요. 그러니까 성과보다는 만족이 아니라 만족보다는 성과, 업적이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12번의 답은 3번이고 죄송합니다. 12번의 답은 2번이죠. 2번. 13번 갑시다. 다음 중 특정지 공무원에 대한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 일단 갖고 해봅시다. 아는 거. 검사. 특정직이죠. 그거 다 모를 사람이 없죠. 다 외우니까. 다 외우죠. 오케이. 그러면 한번 봐봅시다. 근데 비서는 뭐예요? 놔두고 요거 두 개죠. 특정직 두 개. 일단 우리가 아는 거 특정직 두 개. 니은 디귿이 들어가야죠. 니은 디귿. 요거잖아요. 그러면 3번도 아니면 4번 이렇게만 해야 되거든요. 찍더라도 3, 4번 중에서 찍어야 돼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꼭 7급이니까 이렇게 처음 못 들은 사람은 넣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는 걸 넣어요. 그러니까 니은 리을 니은 디귿이 들어가요. 리을과 미음만 보면 돼요. 리을과 미음. 리을. 도시사 비서냐? 국가정보원 직원이냐? 여러분 당연히 국가정보원 직원이 뭐예요? 특정직이잖아요. 기본서도 있고 다 있는 건데. 답은 이거예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요? 4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푸셔야지 이런 걸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갖고 오면 한다? 이렇게 제거하면서 풀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해설 써놨습니다만은 누구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정무직이고 검사 특정직이고 헌법재판소 연구관 특정직이고 도지사의 비서는 별정직이죠. 국회의원 비서도 별정직이잖아요. 도지사의 비서도 별정직입니다. 오케이? 물론 별정직이 아닌 비서도 있어요. 일반직이 가서 비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외의적으로 별정직도 비서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별정직으로 본 거죠. 오케이? 일반직 비서도 있고 별정직 비서도 있어요. 하지만 국회의원 비서는 전부 다 뭐야? 별정직이고 도지사의 비서는 일반직 비서도 있고 뭐한다? 별정직 비서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절정직으로 낸 거죠. 그러나 저는 정무직은 아니니까. 오케이. 정무직은 죄송합니다. 특정직은 아니니까 이렇게 됐죠. 14번 문제 갑니다. 14번 문제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이건 잘 봐요. 이건 문제를 다 해놓고 혹시 답을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읽을 때 어렵게 느끼게 해버린 거예요. 봅시다. 우리나라는 시장의 권한이 지방의 권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기관 대립형. 우리나라는 뭐예요? 집행기관 우위의 기관 대립형이잖아요. 수업 시간에 뭐래요? 내가 물어보잖아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집행기관 우위. 여러분들 고향에 지자체장 이름을 알아도 의회 의장 이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은 뭐예요? 서울시장님 성함은 알더라도 경기도민은 뭐예요? 경기도지사의 성함은 알더라도 경기도의회 의장이나 서울시의회 의장 이름 몰라요. 왜 그래? 우리나라는 집행기관 우위의 기관 대리평이라 그래요. 그렇게 설명하죠 제가 수업 시간에. 성함 물어보면서 틀린 거죠. 영국의 의회예요. 영국이 주민자치예요. 미국도 주민자치잖아요. 영미법계가 주민자치니까. 그럼 주민자치는 뭐예요? 주민자치는 기관 통합형이잖아요. 그래 얘 틀린 거잖아요. 그러면 기관 통합형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장이 있었을 때 얘만 주민이 뽑고 의결기관이 집행기관을 결정하는 게 기관 통합형이잖아요. 그럼 봐봐. 주민이 뭐 직선을 뽑아요. 그러면 의결기관도 주민이 뽑고 집행기관의 장도 주민이 뽑아요. 그래서 서로 견제하고 균형, 이게 기관 대리평이잖아요. 주민이 의결기관도 뽑고 주민이 집행기관의 장도 뽑아서 서로 견제하고 균형하게 하는 걸 뭐라 그런다? 기관 대리평. 기관 통합형 뽑고 의결기관이 이쪽을 결정하는 게 기관 통합형. 마치 뭐 의원 내각제랑 유사하고 대통령제와 유사하죠. 그러니까 2번은 뭐예요? 영국이 주민자치국가인데 주민이 직선으로 장을 뽑는다. 그럼 기관 대리평이 돼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미국이 무슨 기관 대리평이에요? 영미법계가 주민자치인데. 그래서 2번, 3번은 무조건 틀린 거예요. 이게 어떤 보기에만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1, 3번이 무조건 아니니까 4번이에요. 그럼 기관 통합형은 뭐예요? 집행기관은 기관 대리평에 비해 행정의 전문성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럴까? 의결기관이 집행을 가서 하니까 의회가 가서 하는 거니까 왜? 여기는 뭐예요? 장만 뽑고 나머지는 시험 봐서 보는 전문 관료들이 있죠. 거기에 비해서 여기는 얘들이 가서 하니까 얘들에 비해서 뭐나 전문성이 낮다 그러면 문제가 되냐.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맞는 거죠. 답은 4번이에요. 근데 이게 뭐가 어려워요? 수험생들 이게 어렵다고만 가르던데 아니 이건 아니잖아요. 주민자치 단체자치만 구별하면 되는데 이게 기관 대리평 이게 기관 통합형인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4번은 답은 당연히 몇 번이고 4번입니다. 15번 갑시다. 공직자윤리법의 내용으로 옳은 겁니다. 국립대학교 학장은 재산 등록할 의무가 없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국립대학교 학장도 재산 등록 의무가 있죠. 왜? 4급 이상에 준하는 공무원은 전부 다 뭐예요? 재산 등록 대상이잖아요. 국립대학교 학장님도 4급 이상에 준하니까 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상이니까. 등록 의무가 없다가 아니라 등록 의무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공무원은 그 직무와 관련한 외국인으로부터 수령 당시 국내 시가 10만 원 이상 선물을 받으면 직접 신고. 그러니까 국내 시가 10만 원이고 US 달러 기준으로는 100달러죠.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US 달러 100달러 이렇게만 말하고 교재는 써져 있지 않습니다. 너무 세부적이어서 써져 있지 않는데 수업 시간에 말로만 하죠. 10만 원 US 달러는 100달러 이렇게 하는 거죠. 답은 2번이고 3번 재산공개 대상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매각 혹은 백지 신탁해야 하는 주식의 하한가액은 5천만 원이 아니라 백지 신탁의 대상금은 1천만 원입니다. 1천만 원. 오케이. 그러니까 왜 이제 이게 좀 문제가 어렵다고 느껴지냐면 기존에 나오지 않았다 아주 세부적인 내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다. 10만 원 US 달러 100달러.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1천만 원이야. 이렇게 세부적으로 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문이 좀 기존의 패턴과 달라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어렵고 난이도가 있었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4번. 퇴직한 재산 등록자는 퇴직 시점까지 재산 변동을 퇴직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 퇴직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에 속하는 달에 마지막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6개월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옳은 것이 2번인데, 이제 문제를 해다 보면 뭐 2번밖에 없는 거죠. 답이 없는데. 이렇게 이제 아주 기존에 출제되지 않았던 뭔가 세부적인 그 날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체감적인 난이도 아주 높았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오케이. 답은 2번입니다. 16번. 파키슨의 법칙이죠. 뭐 봅시다. 파키슨의 법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겁니다. 뭐 난이도 있지는 않죠. 관료는 본질적인 업무가 증가하지 않으며 파생적 업무도 줄이려는 무사한 일에 경향을 내한다. 당연히 답은 1번입니다. 뭐 한다? 파키슨 법칙은 뭐예요? 본질적인 업무가 증가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숫자가 증가하는 것은 뭐예요?
부하가 배정하고 파생적 업무가 증가하는 거죠. 오케이. 본질적 업무는 증가하지 않더라도 파생적 업무가 증가하기 때문에 부하 배정과 파생적 업무 배정의 법칙에 의해서 공무원의 숫자가 증가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답 1번이고 2번. 업무의 강도나 양과는 관계없이 공무원에서 일정한 비율로 오케이 5.75%로 증가한다 그래요. 박 교수님. 한번 기출문제 지문이었죠. 5.75% 증가한다. 3번 공무원은 업무의 양이 증가하면 비슷한 직급의 동료보다 부하 직원이 많아지는 것을 선호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브레넌과 부캐넌의 리바이더 가설처럼 관료제가 제국의 건설. 오케이. 쉽게 말하면 관료제는 끊임없이 팽창하는 속성이 있다는 것에 포함되어 있죠. 왜? 숫자가 계속해서 팽창하는 거니까. 답은 당연히 1번입니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 17번 문제 봅시다. 주민 참여 예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오케이? 나 이 문제 보면서 한번 그랬습니다. 주민 예산 차원부터 수렴한 지부인에 의해서 지방에 제출한 예산안에 첨부해야 되는 거죠. 뭐 기본사 있는 거고.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아니라 지방재정법이죠. 무슨 지방자치법이에요? 주민참여예산이 지방재정법이잖아요. 뭐 여러 번 나왔고 또는 뭐예요? 우리 기본서 다 지방재정법이 2011년 개정됨으로 해서 최초는 언제인데 강주광역시 북구청 조례가 최초로 도입했는데 개정을 했죠.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지방재정법이죠.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왜? 행안부 장관이 포괄적 지원 감독 기관이라 그럽니다. 17번의 답은 당연히 몇 번? 3번이 되는 겁니다. 18번 갑시다. 이 문제도 저는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말이 안 되죠. 항상 우리나라 몇 년? 5년이요, 5년. 모든 계획은 5년. 그러니까 10년짜리도 있는데 행정학에서 배우는 모든 계획은 5년짜리인데 뭔만 3년? 정부 업무평가 기본계획만 3년. 뭐 누누이 하는 거니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옳지 않은 거죠? 행정정보의 처리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이조 변경 훼손하거나 맞손하는 행위한 사람 10년 이하의 징역. 전자정보의 발전과 촉진을 위해 전자정보법은 전자정보의 날을 규정하고 있고 행정기관의 장은 3년마다 해당 기관의 전자정보의 구효운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이 아니잖아요. 5년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행안부 장관이 행정정보화 기본계획 또는 아키텍처를 5년마다 수립해야 되거든요. 답은 당연히 3번이고 행안부 장관은 전자적 대민 서비스와 관련된 보안 대책을 국가정보 차원의 사전 협의를 거쳐 마련해야 됩니다. 당연히 답은 3번인데 이런 것들이 처음 보는 지문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뭐 1번이나 이런 거 이런 지문이 아니 7급 시험 문제에서 처음 보는 지문이 당연히 나와요. 그러니까 7급이죠. 왜요? 단문제는 푸는 데 없어요. 다 5년인데는 무슨 3년이 나와요. 3년은 정보업무평가 기본계획밖에 없어요. 다 5년입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5년이잖아요. 한번 기출문제 뭐예요? 매년 한 날에서 틀린 지문 나왔잖아요. 다 5년이잖아요. 그러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령하면 행안부 장관도 여기에 따라서 5년마다 또 수립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아무것도 어려운 것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틀린 것도 같고. 19번 기억년에 해당하는 권력모를 옳게 짝짓을 겁니다. 이게 틀린 사람은 좀 반성 좀 하셔야 됩니다. 전국적 차원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지배구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소수 엘리트가 강한 응집성을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고 정치에 무관심한 일반 대중이 비판 없이 이를 수용하는 즉 엘리트 이론이에요. 근데 엘리트 이론 중에서 밀수의 지위야 헌터의 명성이야. 밀수의 지위는 밀수 체계는 뭐예요? 군산복합체.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치에서 주요한 지위를 갖고 있는 자, 군에서 주요한 지위를 갖고 있는 자, 산업계에서 주요한 지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밀수의 지위 접근법은 뭐예요? 전국적인 거예요, 전국적인 거. 그러면 헌터의 명성이 어디예요? 헌터의 명성이 애틀란타시를 연구하잖아요. 애틀란타시를 연구해서 유명하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엘리트라는 거죠. 그래서 봅시다. 지역사회 지배구조에 초점을 맞는 거예요. 밀스는 전국적인 거죠. 군산복합체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헌터의 명성이에요, 일단. 정치 권력의 두 얼굴이 있음을 주장하는 입장으로부터, 그러니까 뭐예요? 누구로부터? 신엘리트론자인 바크라크와 바라치로부터 권력의 어두운 측면이 갖는 영향력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비판. 즉 뭐한다? 신엘리트론자들이 누구를 비판하고 나온 거예요? 누구를? 다를 비판하고 나온 거잖아요. 다를 비판하고 나온 겁니다. 오케이. 다는 뭐한다?
밝은 얼굴만 강조했다는 거죠. 어두운 측면 얼굴을 비판하고 나온 것이 바크라크와 바라치로 대표되는 신엘리트론자들입니다. 그래서 19번은 당연히 몇 번? 3번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3번이 되는 거죠. 20번 문제 봅니다. 예상결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예상결정이론에 대한 설명이 옳은 건데 합리모형은 예산상의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결정 방식이지만 규범적 성격은 약하다. 합리모형은 가장 이상적이고도 규범적인 거잖아요. 합리모형 이상적이고도 규범적인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거죠. 2번 예상결정에서 죄송합니다. 맞는 게 아니라 틀린 거죠. 결정이지만 규범적 성격이 약하다 그랬으니까 합리모형은 이상적이 규범적이기 때문에 1번은 답은 아니고 2번 예상결정에서 기존 사업에 대한 당위적 예산 배분을 제외할 수 있다는 점은 점증 모형의 유용성이다. 봐봐요. 좀 봅시다.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이걸 제외가 돼요? 점증 모형은 기존 사업 인정해 인정하네요. 점증 모형은 기존 사업을 전부 다 인정을 해요. 인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제어를 못 해요. 인정하고 있는데 무슨 제어를 해요? 기존의 사업을 전부 다 인정하는 게 점증 모형입니다. 근데 문제 봐봐요. 기존 사업에 대한 당위적 예산 배분을 제어할 수 있다. 이런 게 틀린 거죠. 제어를 못 해요. 다 인정해 주는데. 틀린 거예요, 얘도. 단절 균형 모형이죠. 즉 역사적 신대주의를 정책 변동 모형으로 도입한 겁니다. 사후 후생을 고려하지 않고 치약을 필요하는 건 아니죠. 단절 균형 모형은 급격한 변동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후 후생을 고려하지 않고 치약을 피하고자 하는 전략이 뭐예요? 치약을 피하려고 하는 전략은 이게 좀 어려워요. 근데 나처럼 단절 균형 모형은 아니에요. 왜? 봅시다. 단절 균형 모형을 따르는 예산 결정자는 사후 후생을 고려하지 않고 치약을 피하는 게 아니라 단절 균형 모형은 급격한 변화를 설명하는 겁니다. 강한 이책 충격에 의해서. 그러면 사후 후생을 고려하지 않고 치약을 피하려는 거예요. 치약을 피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줄 수 있는 만큼 다 줘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니스칸의 예산 극대화 모형이거든요. 니스칸의 예산 극대화 모형은 뭐예요? 관료들이 뭐 한다? 예산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왜? 자신의 이익도 추구하지만 그 이변에는 뭐 한다고? 예산의 관점에서는 그냥 제로가 되는 거. 이익이 제로 되는 것까지 확대함으로써 뭐 한다? 다 해주자는 거죠. 다 해주해서 최고는 추구하지 못하지만 뭐 최악은 피하겠다. 이런 게 이제 깔려 있는 거죠. 또는 뭐 한다? 이런 게 또 보수적인 방법이죠. 오케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니스칸 예산 극대화 모형도 넓게 보면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오케이? 최적화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다 줄 대로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단절 균형 모형이 아니라 니스칸의 예산 극대화 모형 또는 뭐한다? 보수적인 이론들의 핵심이죠. 4번 다중합리성 모형은 정부 예산의 성공을 위해서는 예산 과정 각 단계에서 예산 활동 및 행태를 구별해야 함을 다중합리성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다중합리성은 킹던의 모형과 루빈의 실시간 예산 모형이 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킹던의 정책 결정과 루빈의 예산이 결합된 게 킹던의 뭐한다? 죄송합니다. 서메이와 일로브의 다중합리성 모형이야. 서메이와 일로의 다중합리성 모형입니다. 그래서 봅시다. 다중합리성 예산의 성공을 위해서는 예산 과정 각 단계의 예산 활동 행태를 구별해야 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구별해야 됨을 강조하는 겁니다.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루빈의 실시간 예산 모형, 세입 예산, 세출 예산 쭉 있죠. 그런 예산에 뭐한다? 단계별로 뭐한다? 적용되는 합리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과정 각 단계에서 예산 활동 행태를 구별해야 함을 강조한다.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 4번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중합리성은 뭐예요? 킹던의 창모형과 루빈의 실시간 예산 모형이 결합되었습니다. 제가 운의했죠. 올해는 루빈의 실시간 예산 모형이 반드시 나올 거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막 수업 시간에 반강의로 암기했느냐도 물어보고 그랬는데 루빈의 것을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고 루빈의 그 예산 단계별로 들어가는 합리성이 달라지죠. 이런 것을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오케이. 이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80점이 넘으면 합격권이라 그런다 하더라도 좀 욕심을 부리면 좀 더 맞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욕심을 부리면 더 맞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80점 정도를 맞으면 합격권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 7급은 좀 난이도가 쉬웠기 때문에 아니지만 이 지방직 7급은 뭐예요? 예컨대 여러분들이 다중압리성을 아직도 정리 안 하고 수험생이 있다. 그럼 뭔다? 기본서에 다중압리성을 찾아서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되고. 오케이. 좀 보셔야 됩니다. 그 지문 하나를 좀 꼼꼼히 보시는 좀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올해 시험이 다 끝났습니다. 올해 시험이 다 끝났고 여러분들은 뭐 내년을 위해서 좀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내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되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합격을 합니다.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좀 안타깝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좀 노력을 하시면 공직이라는 직업처럼 우리 사회에서 뭔가 소셜 포지션이 높은 직업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정된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내년엔 좋은 성과가 있을 거고, 물론 올해 이제 좋은 성과가 있는 사람은 축하드리는 거고, 설령 올해 좋은 성과가 없더라도 내년에 좋은 성과가 있기 위해서 지금부터 다시 한번 좀 마음가짐을 좀 다잡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